오뎅 국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사람이 구걸부터 배우면 안 되지. 공짜 밥은 없소. 떡진 머리와 낡은 패딩 점퍼, 오뎅 국물을 구걸하다 쫓겨난 이 여자는 불과 석 달 전 100억 기술을 개발한 대기업의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기술도 돈도 인생도 모두 뺏기고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녀에게 포장마차 주인은 밥 대신 빗자루를 던져줍니다. 정 배고프면 저 앞에 눈이나 쓸어. 손님들 미끄러진다. 30분의 빗자루질 끝에 받아든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와 오뎅 국물.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적선이 아니야. 아가씨가 일한 일당이요. 그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빗자루질을 시작으로 인생을 바꾼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골목 어귀에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한 여자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때가 낀 패딩 점퍼, 며칠은 빗지 못한 듯 엉킨 머리카락, 그리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기 오뎅 국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김 사장이 국자를 든 채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젊은 사람이 구걸부터 배우면 안 되지. 공짜 밥은 없소. 여자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뒤돌아서려는 순간 김 사장이 가게 앞을 가리켰어요. 정 배고프면 저 앞에 눈이나 쓸어. 손님들 미끄러진다. 여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남자 사장님이 내민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유지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최연소 기획팀장이었던 커리어우먼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석 달 전 인생 일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 능력,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 회사 키우는 데 쓰자. 우리가 같이 성공해야지. 남편 박민석의 간곡한 설득에 10년을 바친 대기업에 사표를 던지고 남편의 스타트업에 연구개발 이사로 합류한 것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퇴직금까지 털어 회사 운영비에 보탰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잠도 몇 시간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꿈을 이루어간다는 생각에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은은 해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 소재, 기존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대체하면서도 자연에서 6개월 안에 분해되는 획기적인 신소재 아이디어를 개발해낸 거예요. 이 기술 하나면 회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석도 처음에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기쁨이 아니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석은 본래 열등감이 심한 남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 팀장이었던 아내가 회사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주도하자 대표인 자신보다 아내가 더 빛나는 게 싫었어요. 회사의 핵심 기술이 전부 아내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죠. 그러던 차에 투자자 최 회장의 딸 최수아가 민석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여자였어요. 민석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둘은 지은 몰래 내연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민석의 귀에 독을 부었어요. 자기야, 기술은 어차피 회사 거잖아. 지은 언니 내보내고 나랑 새 출발하자. 투자금은 우리 아빠가 대줄 거야. 민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를 버리되 기술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요. 그는 지은이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자금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탔습니다. 지은의 인감 도장을 몰래 찍어 서류를 조작하고
마치 연구개발 이사인 지은이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공금 2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그날 밤 지은이 실험실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물었어요. 네가 횡령한 증거야. 2억이나 빼돌렸더라. 우리 믿음직한 이사님이. 지은은 처음에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지출 결의서, 본 적도 없는 차명, 계좌 내역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민석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민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지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믿어줄까? 서류상으론 네가 다 결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감옥 가기 싫으면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빈 몸으로 나가. 어차피 퇴직금 털어 넣은 것도 투자금 명목이라 못 돌려받는 거 알지? 깔끔하게 끝내자고. 지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 하나 믿고 대기업까지 관두고 왔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횡령범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 기술 내가 만든 거잖아. 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석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우리 회사 직원이고 임원이야. 업무 시간에 회사 돈 써서 만든 기술은 법적으로 직무발명이야. 당연히 회사 소유지. 네 건 아무것도 없어. 횡령 혐의만 남았을 뿐이지. 같이 밤새워 사업 계획서 쓰던 남편이, 아플 때 죽 끓여주던 남편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희망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이 사람들이라면 진실을 알아줄 거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머니, 저 억울해요. 민석 씨가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제가 횡령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도둑이 어디서 바라기야? 우리 아들을 어떻게 봤으면 2억씩이나 빼돌려? 시누이가 지은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어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하다니. 언니, 빨리 나가요.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민석 편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짠 공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민석의 음모를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3군데, 4군데, 5군데를 돌아다녀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건이 밀려서요. 수임료 선납이 어려우시면 저희도 힘듭니다. 민석이 이미 어깨에 손을 써놓은 거였어요. 유지은이라는 여자가 찾아오면 받지 말라고, 그 여자는 횡령범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놓은 겁니다. 지은에게는 의지할 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지은이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외동딸이었던 지은은 그때부터 홀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지은은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저렴한 모텔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 대합실 구석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을 떠보니 가방이 없었습니다. 지갑, 신분증, 남은 옷가지까지 전부 들어있던 마지막 가방이었어요. 지은은 멍하니 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며칠 후 핸드폰마저 요금 미납으로 끊겼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뚝 끊어진 거예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지하철역 지하도로 가게 됐어요. 지은이 그 포장마차 앞에 서기까지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에 잠이 깼어요.
사흘째 씻지 못한 몸, 땀과 먼지가 뒤엉킨 머리카락, 그리고 입 안가득 퍼지는 텁텁한 냄새까지. 지은은 자신이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지기 시작한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지하도를 지나가는 출근길 직장인들은 지은을 보면 일부러 큰 원을 그리며 피해갔어요. 어떤 여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남자는 벌레라도 본 듯 혐오스러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던 엄마는 저런 사람 쳐다보면 안 되라며 아이의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지은은 저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고 점심엔 동료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퇴근 후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피해가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숙 3일차 지은의 배고픔은 극에 달했어요. 이틀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지은은 무료 급식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긴 줄 끝에 서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텼어요. 그런데 지은의 차례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지은의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야, 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 아무나 오는데 아니거든. 텃세를 부리는 건 이곳에서 오래 생활한 듯한 중년 남자였어요. 저도 배가 고파서 왔어요. 배고프면 다야. 순서가 있어. 신참은 맨 뒤로 가. 지은은 억울했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맨 뒤로 밀려났는데 결국 지은의 차례가 오기 전에 밥이 동났습니다. 오늘 배식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지은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서는 봉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공원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누가 먹다 버린 햄버거였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말했어요. 배고파.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지은의 손이 햄버거 포장지에 닿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햄버거를 움켜쥐고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허겁지겁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곧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지은은 공원 구석에서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어요. 굶주린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기업 기획팀장 유지은, 후배들이 롤모델로 삼던 커리어우먼. 그 여자가 지금 공원 구석에서 쓰레기통 음식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은은 점점 사람의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세수라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지은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냄새. 여기서 뭐해요? 나가요. 나가. 지은은 쫓기듯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기름지고 엉킨 머리카락. 지은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한강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던 지은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어요. 저기로 들어가면 이 고통이 끝날까?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쇠난간에 손을 올렸을 때 손끝이 시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난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죽는 게 무서웠어요.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은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어요. 죽을 용기도 살 의지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지은은 3일째 물만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일단 지하도를 벗어나 계단 위로 겨우 올라갔어요. 조금 걷다 보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앞에 멈춰 섰어요. 다리가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음식들이 아른거렸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지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오뎅 국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것, 뭐라도 좀 먹고 싶다는 본능뿐이었죠. 포장마차 사장, 60대쯤 되어 보이는 김 사장이 국자를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포장마차 안쪽에서 김 사장의 아내, 여 사장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연민이 어렸어요. 저렇게 젊은 여자가 어쩌다 저 꼴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 사장이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주려는 순간 김 사장이 아내의 팔을 탁 잡았어요. 아니 이 사람아, 저것 좀 봐.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오뎅 국물 한 컵이 뭐가 대수라고. 여 사장이 남편을 올려다보았지만 김 사장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국자를 든 아내의 손을 천천히 내리게 한 뒤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젊은 사람이 구걸부터 배우면 안 되지. 그 한마디에 지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공짜 밥은 없소. 김 사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지은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구걸을 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지은이 뒤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김 사장이 지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을 가리켰어요. 정 배고프면 저 앞에 쌓인 눈이나 쓸어봐요. 손님들 미끄러진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김 사장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장마차 앞 골목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낮에 내린 눈이 밤새 얼어붙어 미끄러운 빙판이 되어가고 있었죠.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지은에게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가게 안쪽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은은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팔에 힘이 없었고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빗자루질 몇 번에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인 눈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얼어붙은 부분은 빗자루 끝으로 긁어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손끝에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등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 20분. 가게 앞을 다 쓸고 나자 지은은 골목 입구까지 걸어가서 거기도 쓸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앞부터 골목 입구까지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끄러질 염려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으로 돌아와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다 쓸었습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사장은 떡볶이를 볶다 말고 고개를 돌려 골목 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쟁반을 들고 지은 앞으로 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펄펄 나는 떡볶이 한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떡볶이 옆에는 순대가 한 줄 놓여 있었고 커다란 종이컵에는 오뎅 국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쟁반을 바라보았어요. 드쇼. 김 사장이 쟁반을 지은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적선이 아니라 아가씨가 일한 일당이오. 그 한마디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적선이 아니라 일당이라고요. 그 말이 지은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며칠 동안 무료 급식소에서 쫓겨나고 쓰레기통 음식을 주워 먹고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지은이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신이 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 그런데 이 무뚝뚝한 포장마차 사장님이 빗자루 하나 쥐어주고는 그걸 돌려준 거예요. 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구걸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메시지가 떡볶이 한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됐지만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입안에 퍼졌어요. 쫄깃한 떡이 이 사이에서 씹혔고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떡볶이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대도 먹고 오뎅 국물도 마셨어요. 따뜻한 국물이 텅 빈 위장을 채워갈 때마다 지은은 자신이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장이 슬쩍 다가와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자 여사장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체하면 안 되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 후 지은은 빈 접시와 컵을 쟁반에 올려 카운터로 가져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김 사장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힐끗 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일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그리고는 다시 설거지를 하며 무심하게 덧붙였어요. 내일도 눈 올 것 같다던데.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고 희미한 미소였지만 며칠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난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야. 오늘 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은 거야.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지은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지하철역 지하도 구석, 차가운 바닥 위에서요. 지은은 부스스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다듬을 것도 없는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만 그래도 털 수 있는 먼지는 털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그 포장마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 부부는 이미 포장마차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접어두었던 천막을 펼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꺼내놓고 있었죠. 지은이 다가가자 김 사장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왔소?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그게 허락이었으니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천막 저쪽 끝 좀 잡아봐요. 지은은 천막 한쪽 끝을 잡고 김 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둘이 함께 천막을 펼치고 고정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은 포장마차로 출근했어요. 출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지은은 스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근.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좋았거든요. 천막 치는 것을 돕고 테이블과 의자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눈이 오면 눈을 치웠고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뚫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지은의 몫이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캔, 일반 쓰레기. 꼼꼼하게 분류해서 버리니까 여사장님이 고마워하셨죠. 무거운 식자재 박스가 배달되면 지은이 먼저 달려가서 날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지은이 스스로 찾아서 한 거였습니다. 김 사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지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지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사장님이 몰래 헌 옷가지를 챙겨주셨거든요. 딸이 안 입는다며 가져온 패딩 점퍼, 목도리, 장갑. 지은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여사장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양하지 마. 어차피 버리려던 거야. 그 따뜻한 거짓말에 지은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느 날은 여사장님이 지은의 손에 뭔가를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목욕탕 티켓이었어요. 가서 씻고 와. 따끈한 물에 몸 좀 녹이고. 지은은 얼마 만에 목욕탕에 가보는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며칠간 쌓인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살아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 지은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주식이 올랐다느니, 부동산이 어쩌니, 어느 회사가 대박을 쳤다느니. 지은은 설거지를 하면서 테이블을 닦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두고 간 신문도 꼼꼼히 읽었어요. 경제면부터 시작해서 산업동향, 기술 트렌드까지 기획팀장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기회가 보이니까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밤 포장마차에 취객 2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떡볶이를 시켜놓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짜? 사장, 손님한테 이런 걸 먹이냐? 김 사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에 안 맞으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뭐, 지금 손님한테 나가라는 거야? 취객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탁 쳤어요. 다른 손님들이 흠칫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야, 여기 위생 상태가 엉망이더라.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 김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사장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 뒤에 섰어요. 그때 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취객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뭐야 넌? 여기 알바생이야?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고 하세요. 대신 아저씨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남의 영업장 앞에서 고성 지르고 행패 부리는 거 업무 방해인 거 아시죠? 게다가 방금 빗자루 뺏으려고 하셨네? 행위랑 협박까지 추가되면 변호사 선임비 꽤나 깨지실 텐데 월급으로 감당되시겠어요? 취객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은이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제가 다 녹화하고 있어요. 경찰 부르면 누가 더 곤란해질 것 같으세요? 지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녹화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취객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취객 둘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투덜거리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김 사장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어요. 김양,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어요. 예전에. 김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떡볶이 냄비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김 사장 부부는 지은을 김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나타나서 묵묵히 일하는 지은을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여사장님은 식사 때마다 지은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고, 김 사장은 가끔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며 퇴근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그 작은 배려들 속에서 천천히 회복되어 갔어요.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왔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가슴속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 손님이 두고 간 경제신문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산업면 한 구석에 실린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친환경 신소재 스타트업 엠테크 100억 투자 유치 성공.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엠테크 대표 박민석, 혁신적인 생분해 소재 기술로 업계 주목, 글로벌 진출 앞도. 박민석, 지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건 지은이 밤잠을 설쳐가며 개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문지가 구겨졌어요. 내 아이디어로 100억을 투자받았다고? 내가 만든 기술로 글로벌 진출을 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꾹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신문을 접었어요. 그날 밤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지은은 포장마차 한쪽 구석,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사장님이 준 작은 수첩과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수첩을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가져간 기술의 결함. 지은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기술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었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민석은 그걸 모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지은은 그 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설계를 수첩에 적어 내려갔어요.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아이디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 해. 민석이 훔쳐간 것보다 2배, 3배 더 뛰어난 기술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은의 눈이 처음으로 복수의 불꽃을 품었습니다. 기다려, 박민석.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네가 빼앗은 것 전부. 지은은 밤새도록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수첩을 채워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매일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포장마차 영업이 끝나면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꺼내 적었어요. 민석이 가져간 기술의 약점, 그걸 보완할 방법,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설계까지. 수첩은 금세 빼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연구시설도 자금도 인맥도 없었으니까요. 지은은 그저 언젠가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평소보다 뜸했던 날, 한 노신사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허름한 점퍼에 낡은 등산모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평범한 노인의 행색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들 사이를 오갔어요. 그러다가 무심코 그 노신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저 얼굴 어디서 봤지?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였을까? 지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기획팀장 시절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경제 잡지, 그 표지에 실렸던 사진, 벤처 투자의 신화, 강인철 회장. 지은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강인철, 국내 최고의 엔젤 투자자이자 수많은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 지은이 기획팀장 시절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해보고 싶다. 저런 안목을 가진 투자자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왜 이런 허름한 포장마차에? 지은은 곧 눈치챘습니다. 강 회장 같은 거물은 어디를 가든 기자들과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술 한잔 하고 싶었던 거겠죠. 지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기회야.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함부로 말을 걸었다가 무례하다고 여겨지면 끝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초조하게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걸어가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소. 김 사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강 회장은 천막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지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강 회장이 앉았던 자리 아래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함 지갑이었어요. 지은은 재빨리 명함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기회야. 지은은 생각할 틈도 없이 포장마차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앞서 걸어가는 강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장님. 지은이 소리쳐 부르자 강 회장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회장님, 지갑 떨어뜨리셨습니다.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지갑을 받아들며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자네 나를 아나? 방금 회장님이라고 했지?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인철 회장님 맞으시죠? 벤처 투자의 전설, 작년에 친환경 소재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셨던 분이시고요. 강 회장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네 기자인가? 아니면 누가 보낸 건가? 아닙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저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기획팀장으로 일할 때 회장님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은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허름한 옷차림, 초라한 행색. 기획팀장이었다고? 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은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게 딱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10분? 네. 회장님이 찾고 계신 차세대 친환경 소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만 들어주시면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회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강 회장이 잠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미있군. 강 회장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좋아, 10분 줄 테니 말해봐.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작년에 투자하신 엠테크라는 회사 아시죠? 친환경 생분해 소재로 100억 투자를 받은 곳이요.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알지. 내가 투자를 검토했다가 보류한 곳이야. 기술력은 좋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회장님 판단이 맞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기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2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무슨 결함인데? 지은은 수첩에 끄적여 두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생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독소 문제.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분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 대량 생산 시 품질 균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함을 보완한 새로운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독소 문제를 해결하고 분해 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예요. 엠테크 기술보다 최소 2단계는 앞선 겁니다. 강 회장이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자네 그 기술을 어떻게 알고 있지? 그거 제가 개발한 겁니다.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엠테크 대표 박민석은 제 전남편이에요. 그 기술은 원래 제 것이었고 저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복수하려는 건가? 그것도 있습니다. 지은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서요. 회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 회장이 지은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절박함과 자신감, 그리고 뜨거운 도끼를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친구로군. 나는 50년 동안 사람 보는 눈을 키워왔는데 자네 눈빛은 진짜야. 거짓말쟁이 눈이 아니야.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 투자해주지. 강 회장이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 보안 때문에 서울에선 안 돼. 지방에 내 소유의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작업해야 해. 그리고 성공하기 전까지 자네 신분을 철저히 숨겨. 왜요? 박민석이라는 자, 자네를 찾고 있을 거야. 자신의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 언젠간 찾아낼 거야.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석이 자신을 찾을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강 회장이 손짓하자 골목 끝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차에 타. 어서 출발해야 해. 지은은 포장마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빨간 천막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김 사장과 여 사장님이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인사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꼭 은혜 갚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말했어요. 가지마. 자네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야 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은은 이해했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찾다가 포장마차까지 추적해오면 김 사장 부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장을 찢어볼 펜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은혜 갚으러 오겠습니다. 김양드림. 지은은 포장마차 셔터 틈에 그 쪽지를 꽂아 넣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 회장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포장마차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은 그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 회장의 차가 멈춘 곳은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들판 한가운데 오래된 공장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어디서 봐도 폐공장이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여기가 연구소입니까? 강 회장이 철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겉만 봐서는 모르겠지. 안은 다르다네. 내가 5년 전에 사놓고 리모델링해 둔 곳이야. 전기, 수도, 인터넷 다 된다. 연구 장비도 웬만한 건 갖춰져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지은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실험실, 최신 장비들, 작은 사무실과 간이 숙소까지 한 사람이 연구에 몰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죠. 여기서 먹고 자면서 연구해. 필요한 건 말만 하면 내가 다 대줄 테니. 강 회장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대신 결과물로 보여줘야 해. 나도 사업가니까.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니, 삶이라기보다는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은 하루에 20시간씩 연구에 매달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실험을 시작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간이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었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에게 빼앗긴 기술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렸어요. 지은은 그 기술의 결함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로 진화시켜 나갔어요. 실패가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실험이 잘못되어 밤새 작업한 샘플이 전부 못 쓰게 된 적도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는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아 리를 쥐어뜯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빗자루를 들었을 때처럼 지은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첫 번째 돌파구를 찾아냈어요. 생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던 미세 독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였습니다. 강 회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자 그가 드물게 감탄했어요. 대단하군. 이 정도면 엠테크 기술은 이미 넘어섰어. 아직 부족합니다. 더 갈 수 있어요.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강 회장의 도움으로 민석 회사의 전 직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한 연구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퇴사한 직원들, 그들 중 일부는 민석의 추악한 민낯을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 조작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지은은 그들을 하나둘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과 함께 민석이 조작했던 이중 장부의 사본, 횡령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나갔어요. 3년 차가 되어 지은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민석이 가져간 기술보다 2단계 더 진보된 신소재, 생분해 조건의 제약을 거의 없애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친환경이면서도 강도와 내구성까지 갖춘 혁신적인 소재였어요. 강 회장이 최종 결과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겠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됐군. 지은은 회사를 세웠어요. 회사 이름은 J-이노베이션. 지은의 영문 이니셜을 딴 거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표의 이름이 J라고만 알았습니다.
지은은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채 경영에 나섰어요.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터졌습니다. 유럽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2이노베이션의 신소재는 완벽한 대안으로 주목받았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체불명의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석권, 친환경 신소재의 혁명, 제2이노베이션의 정체는 베일에 쌓인 CEO 제이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사람들은 제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실적으로만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제2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지은은 그 자금으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엠테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기의 대박 이후 엠테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지은이 예상했던 대로 기술의 결함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 바이어들이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취소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석의 사생활도 엉망이었어요. 회사가 잘 나갈 때 들인 도박 습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수아는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으로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회사 고가는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어요. 민석은 급하게 투자자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업계에서 엠테크의 평판은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지은이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엠테크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바닥일 때 대량으로 매집하니 민석은 누가 주식을 사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지분을 잃어갔습니다. 어느새 지은은 엠테크의 2대 주주가 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역 지하도에서 떨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거울 앞에 선 사람은 1,000억 원짜리 회사를 이끄는 CEO였습니다. 지은이 비서를 불렀어요. 박 비서, 엠테크 대표 박민석에게 미팅 제안서를 보내 제2이노베이션이 엠테크 인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3년 전 저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서 굶주리며 떨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다려, 박민석.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지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미납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제발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투자가 곧 들어올 거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 사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납부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민석은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민석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민석 자신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술 결함, 도박, 사치, 방만한 경영.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이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방금 제2이노베이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2이노베이션에서? 네,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싶다고요.
내일 미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던데요. 민석의 눈이 번뜩였어요. 제2이노베이션. 요즘 업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였습니다. 친환경 신소재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기업이었죠. 그런 곳에서 엠테크 인수 합병을 검토한다고? 민석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가능하지. 내일이고 오늘이고 언제든 가능해. 당장 잡아. 다음 날 오후 서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민석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석이 수아를 데려온 건 나름의 계산이 있어서였어요. 예쁜 여자가 옆에 있으면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2 대표가 여잔 줄은 몰랐네. 수아가 내일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여자든 남자든 뭔 상관이야. 돈만 투자해주면 되지. 민석이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손님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광택이 흐르는 단발머리, 새빨간 립스틱,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스토랑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뒤에는 비서와 경호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엠테크 대표 박민석입니다. 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봤지? 낯이 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어요. 설마 지은이? 아니, 말도 안 돼. 민석은 머리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지은이 민석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제이입니다. 앉으시죠. 지은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민석과 수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코트, 가방, 시계,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에 질투와 경계가 동시에 스쳤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 대표님.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지은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2이노베이션은 엠테크 인수 합병을 제안합니다. 조건은 여기 있어요. 민석이 계약서를 받아 훑어보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네. 현재 엠테크 시가총액의 2배입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시가총액의 2배라니. 지금 엠테크의 상태로는 상상도 못할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인수 후 박 대표님은 계속 경영을 맡으시되 분기별 실적 목표를 달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2분기 연속 목표 미달 시에는 대표이사 해임 및 보유 주식 전량 양도 조항이 발동됩니다. 민석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적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없죠. 민석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큰 금액에 눈이 멀어서 숨겨진 조항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적 목표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대표이사 해임 시 퇴직금이 단 1원도 없다는 것. 그리고 경영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개인 자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 지은이 그 모든 것을 계약서 곳곳에 교묘하게 심어놓았다는 걸 민석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서명하시죠. 지은이 펜을 내밀었어요. 민석이 펜을 받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 대표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석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사인을 하는 민석의 손을 바라보며 지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를 본 건 수아였어요. 수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의 미소가 뭔가 이상했어요.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뭔가 서늘한 게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저희 처음 만난 거 맞죠? 수아가 불쑥 물었어요. 지은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지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수아는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약 체결을 축하드려요, 박 대표님.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지은이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됐다. 이제 살았어. 수아야, 오늘 저녁 비싼 거 먹으러 가자. 수아는 대답하지 않고 지은이 사라진 출구 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 대체 뭐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엠테크 핵심 기술, 알고 보니 도용 의혹? 익명 제보자 원 개발자 따로 있다. 민석은 기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 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기사 내려. 언론사에 압력 넣어서 삭제시켜. 하지만 기사는 삭제되기는커녕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엠테크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석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어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였고 결국 민석은 사채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좀 높아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나중에 주가 오르면 다 갚으면 되지.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술 도용 의혹 기사가 계속 터져나왔고 해외 바이어들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거든요. 민석은 모든 게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설계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 제2이노베이션 대표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엠테크의 실시간 주가와 민석의 부채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표님, 박민석이 사채업자한테 5억을 더 끌었었습니다. 지은이 의자를 돌려 비서를 바라보았어요. 다음 주 주주총회 소집 공고 준비됐지? 네, 대표님. 안건은 대표이사 경영 실패에 따른 해임 및 책임 추궁으로 잡았습니다.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잘했어. 지은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민석이 조작했던 횡령 서류 사본이었어요. 이제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홀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엠테크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까지 기술 도용 의혹과 경영 위기로 떠들썩했던 엠테크의 주주총회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민석은 땀에 젖은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회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만 넘기면 돼. 주주들 앞에서 잘 설명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 발표하면 되는 거야. 민석이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석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주주총회 안건이 바뀌었어요.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안건, 제1호 대표이사 박민석 해임의 건.
제2호 대표이사 경영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추궁의 건.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이런 안건을 상정한 거야? 민석이 고함을 질렀어요. 제2이노베이션입니다. 최대 주주 자격으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제이가 왜? 분명히 인수합병으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엠테크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최대 주주인 제2이노베이션 측에서 상정했습니다. 안건 설명을 위해 제2이노베이션 대표이사를 모시겠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렸어요. 또각 하이힐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 당당한 걸음걸이로 객석 사이를 지나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여자 제이 대표? 민석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의 얼굴이 계속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지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이노베이션 대표 제이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제가 상정한 안건은 대표이사 박민석 씨의 해임과 법적 책임 추궁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손짓하자 회의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먼저 엠테크의 핵심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오래된 기획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획안의 작성자 이름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작성자 유지은.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이 기획안은 3년 전 유지은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박민석 대표는 이 기술을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챘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 그건 내 기술이야.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지은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요?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이번에는 회계장부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박민석 대표가 조작한 이중 장부입니다. 유지은 씨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위조한 서류예요. 원본과 대조하면 조작된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어요. 민석과 수아가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 둘이 손을 잡고 쇼핑하는 사진, 해외여행 중 찍은 사진. 그리고 이건 박민석 대표와 최수아 씨의 불륜 증거입니다. 이 불륜은 유지은 씨가 쫓겨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건 합성이야. 가짜라고. 수아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아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아 아버지.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장 집으로 와. 그 남자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수아는 부들부들 떨다가 민석을 돌아보았어요. 민석 오빠, 이게 대체 뭐야? 아빠가 파혼이래. 수아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민석이 수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나 오빠 때문에 인생 망쳤어. 수아가 울면서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민석이 멍하니 수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주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특종을 건진 듯 흥분해 있었습니다. 민석이 단상 위의 지은을 노려보았어요.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네가 뭔데? 민석이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지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보내줘요. 경호원들이 물러나자 민석이 단상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네가 대체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 지은이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오랜만이야, 여보.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아이디어로 번 돈 다 날렸다며? 민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지은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거짓골로 내쫓은 여자가 지금 1,000억 원짜리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자기 앞에 서 있다니요. 지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네가 버린 그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포장마차에서 빗자루질하면서 살아남았어. 쓰레기통 음식 주워 먹으면서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3년 동안 칼을 갈았지. 오늘을 위해서.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잠깐 눈이 멀었던 거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민석이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 장면에 쏠렸습니다. 제발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민석이 지은의 바지 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3년 전 지은을 거지 취급하며 내쫓던 그 오만한 남자가 이제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민석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할 뿐이었어요. 지은이 한 발짝 물러나며 민석의 손을 떼어냈어요. 넌 해고야, 박민석? 지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이미 고소장은 접수해놨어. 민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지은아, 제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민석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지은아, 제발 용서해줘. 지은아. 민석의 절규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은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부로 엠테크는 제2이노베이션과 합병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엠테크 직원 여러분의 고용은 전원 승계됩니다. 지은이 객석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고 그 사람은 방금 대가를 치렀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퍼져나가 결국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박수 소리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끝났어. 3년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통쾌하다거나 후련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주주총회장에서 민석이 끌려가던 모습이 머릿속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달려온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석의 비서가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지동, 그 골목으로 가주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돌렸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걸었던 그 길.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빨간 천막이 보였습니다. 3년 전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낡고 조금 더 바랜 것 같았지만 분명히 그 포장마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비, 대나무 꼬치에 꽂힌 오뎅, 플라스틱 의자와 접이식 테이블.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지은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웬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김 사장 부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차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여기 냄새 난다고. 기름 냄새, 국물 냄새, 옆 건물 사람들이 민원 넣는다니까요. 김 사장이 묵묵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툭 걷어찼어요. 이런 허접한 것들 갖다 놓고 장사한다고요? 미관 해쳐서 건물 가치 떨어진다고요. 민원 넣어서 싹 다 밀어버리기 전에 알아서 빼요. 여사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얼마인데 갑자기 나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장마차 때문에 뒤에 건물이 값떨어지잖아요.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김 사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묵묵히 살아온 사람답게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서도 따라 내렸어요. 지은이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자가 여전히 김 사장 부부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정리해요. 안 그러면 진짜 구청에 민원 넣어서 영업 정지시켜버린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비서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의 기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하지만 곧 허세를 부리며 말했어요.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기 떡볶이 국물 묻히기 싫으면 그냥 가던 길 가요. 지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하시죠. 지금 이 어르신들한테 뭐 하시는 건지. 아, 뭐긴 뭐야. 나 이 옆 건물 관리인이야. 불법으로 인도 차지하고 장사하는 노점상들 싹 다 정리 중이라고. 근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불법 영업이라. 글쎄요. 지은이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변호사, 이분 말씀이 사실인가요?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한 내용이랑 다른 것 같은데.
비서가 안경을 검지로 치켜 올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제2이노베이션의 법무팀장이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 같은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띄워 관리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장마차는 관할 구청의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에 따라 정식으로 심사를 통과한 곳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십니까? 도로 점용 허가증. 이분은 국가가 지정한 도로 구역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고 매년 구청에 적법하게 도로 점용료까지 납부하고 계신 성실한 납세자이십니다. 즉,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합법적인 사업장이라는 뜻이죠. 관리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합법적인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셨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겠죠? 상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손님을 쫓아내고 영업을 방해하셨죠? 이는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둘째,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하며 사장님께 공포심을 주셨습니다. 이건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셋째, 방금 분을 못 이겨서 플라스틱 의자 걷어차 부수셨죠? 명백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입니다. 이 세 가지 혐의 전부 묶어서 지금 당장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을 테니 경찰서 조사받으실 준비나 하시죠. 남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야? 변호사를 데리고 다녀?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르신들 괴롭히시는 거 보고 참견한 사람이에요. 지은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나저나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셨죠? 건물주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관리인 인성 교육 문제로 건물주분과 상담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제가 이 건물을 통째로 사버리든가요? 그러면 당신 해고하면 되니까 간단하겠네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건물을 사? 이 건물이 얼만 줄 알고? 지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얼마든요. 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남자는 지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허세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진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남자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알았어. 내가 좀 심했어. 인정해요. 남자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고. 진짜 두고 봐.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골목 밖으로 주랭랑을 쳤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골목에 정적이 흘렀어요. 김 사장 부부가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준 낯선 여자.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여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가씨, 혹시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지은이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자 김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 사장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나세요? 지은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눈 쓸던 김양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양? 그 김양이라고? 네, 사장님. 저예요. 3년 전에 오뎅 국물 달라고 했던 그 김양이요.
여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세상에.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여사장님이 지은에게 달려와 부둥켜 안았습니다. 지은도 여사장님을 꼭 안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혹시 무슨 일 당한 거 아닌가,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거 아닌가, 그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여사장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김 사장도 다가왔습니다. 무뚝뚝한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이 사람아, 떠날 거면 말이라도 하고 가지. 쪽지 하나 남겨놓고 그게 뭐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그때 사정이 있어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사장님들 은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지은이 김 사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사장님이 빗자루 쥐어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국물 그냥 주셨으면 저는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사장님이 일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김 사장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느껴졌어요. 됐어, 됐어. 살아만 있으면 된 거야. 살아있으면 돼. 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골목은 어느새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포장마차의 빨간 천막이 노을빛을 받아 더욱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은과 김 사장 부부는 포장마차 안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장님이 끓여준 오뎅 국물이 세 사람 앞에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이 국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사장님,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눈 쓸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공짜 밥은 없다고 하시면서. 김 사장이 멋쩍게 헛기침을 했어요. 그게 뭐 그랬었지. 그때 사장님이 절 쫓아내셨으면 전 아마 그날 밤 어디선가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일을 시켜주셨잖아요. 구걸하지 말고 일해서 밥값을 하라고. 그 한마디가 절 살렸어요. 여사장님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어요. 저도 거리에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숙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벌레 보듯 피해가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런데 사장님은 절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지은이 김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사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날 저는 밥을 얻은 게 아니라 제 존엄을 되찾은 거였어요. 김 사장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빨간 리본이 묶여 있었어요. 사장님, 사모님, 이거 받아주세요. 지은이 상자를 김 사장 부부 앞에 내밀었어요. 부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열쇠였어요. 열쇠고리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열쇠야? 김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은이 포장마차 밖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바로 앞 최근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 보였어요. 깔끔한 외관의 5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저 건물 1층 상가 열쇠예요. 김 사장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제가 저 건물 샀어요. 얼마 전에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층 상가는 사장님들 드리려고 비워뒀어요. 인테리어도 다 해놨고 주방 설비랑 집기도 전부 들여놨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장사하실 수 있어요. 김 사장 부부가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추운 데서 떨지 마세요. 비 오면 천막에 물 새고 겨울이면 손 시려서 국자도 못 잡으셨잖아요. 이제 따뜻한 가게 안에서 편하게 장사하세요. 여 사장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 이건 너무 큰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 김 사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김양.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아니야.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아? 받을 자격이 없어. 지은이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3년 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김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건 적선이 아니라 아가씨가 일한 일당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이 열쇠를 김 사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사장님. 이건 공짜 적선이 아니에요. 지은이 김 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제 목숨값의 대가예요. 그리고 선불 월세이기도 하고요. 김 사장 부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목숨가? 선불 월세? 네. 사장님이 살려주신 이 목숨으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값이 맞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게에 자주 올 거거든요. 퇴근하고 들를 때마다 떡볶이 먹고 국물 마시면 그게 월세인 거예요. 괜찮죠? 김 사장이 말문이 막혀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여 사장님은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지은이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가게 앞 눈 쓰는 건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건 전문이잖아요. 3년 전에 매일 했었으니까. 그 말에 김 사장의 굳었던 표정이 풀어졌어요.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김 사장이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공짜 적선이 아니라 일당이라. 내가 한 말 그대로 돌려주네. 여 사장님이 지은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김양,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사장님? 대표님?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김양이라고 불러주세요. 전 여기서는 계속 김양이고 싶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그 웃음소리가 골목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한 달 후, 신축 건물 1층 상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 가게의 오픈식이었어요.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화환들이 가게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픈을 하니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은은 정장 차림 그대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뭐 하세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 쓸 거예요. 네. 지금 눈 안 오는데요? 그래도요. 지은이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어요. 쓱싹, 쓱싹. 3년 전 얼어붙은 손으로 처음 빗자루를 잡았던 그날처럼 김 사장이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여 사장님이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봐. 우리 김양.
그러게. 1,000억짜리 회사 대표가 빗자루질이야. 김 사장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지은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국물 한 컵만 주세요. 김 사장이 피식 웃었어요. 공짜로? 아니요, 방금 이랬잖아요. 일당으로요. 김 사장이 국자로 오뎅 국물을 떠서 종이컵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여기 일당이요. 지은이 국물컵을 받아들었어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지은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처음 마셨던 그 국물 맛 그대로였어요.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리고 따뜻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무언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축하하듯 세상이 온통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 내리는 거리 위로 세 가게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3년 전 서울역 지하도에서 굶주리며 떨던 여자. 쓰레기통 음식을 주워 먹고 토하던 여자. 포장마차 앞에서 국물 한 컵을 구걸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지은에게는 김 사장 부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에게 동량 대신 빗자루를 쥐어준 사람. 공짜 밥 대신 일할 기회를 준 사람. 그 작은 기회가 지은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사이 맑았던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국물컵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사장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눈 쓰려고요. 손님들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김 사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 가서 쓸어라. 김양이 눈쓸기 전문이니까. 지은이 빗자루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빗자루를 들어 눈을 쓸기 시작했어요. 쓱싹, 쓱싹. 3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지은은 눈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 쓸었지만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쓸고 있었으니까요. 가게 안에서 김 사장 부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거리에서 빗자루를 든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00억 원짜리 회사의 대표가 정장 차림으로 눈을 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였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소복하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빗자루를 든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